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종로 방문각에서 행정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상기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시험을 다 보셨을 거라 보고요. 시험 잘 봤을 거라 믿습니다. 요 제 9회 행정사 3월 관련 시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내용들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우선 이제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어렵지는 않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이제 우리가 나올 것 같다는 게 이제 거의 나왔다는 걸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약수령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불이타였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그것은 이제 시험에 거의 한 번 나왔던 건데 그 2018년도였어요. 6회 때 나왔던 게 이제 똑같이 나왔던 거로 돼서 그건 조금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뭐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 잘 이렇게 볼 수 있던 그런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뭐 어렵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 이제 경향을 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총 5개를 문제를 냈는데 4개는 우리가 이제 예측이 됐던 걸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지 않았던 걸 출제를 했었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번 문제만 나왔던 게 다시 한번 나왔다. 그런 이제 예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10회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기출 문제도 다 이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매번 그러는데 이제 한 문제는 이제 나왔던 게 또 나올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단컨대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시험을 대비할 때는 기출 문제도 다 보자 이런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내용을 간단히 보면요. 우선 이제 논술 문제에서 물음 1과 물음 2로 나눠서 문제를 출제했죠. 그리고 약술 2, 3, 4인데 약술 3번만 조금 이제 불이타였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능히 쓸 수 있었다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문제 1번의 문제가 이제 논술이지만 물음 1과 물음 2로 나눴죠. 2개로 구분했는데 20점짜리로 나눴습니다. 좀 읽어보면요. 문제 1번의 문제가 이제 물음 1이죠. 법정 민원 개념, 그리고 민원 1의 처리 이제 의의와 절차, 그리고 민원 후견인과 민원 조정위원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그 단문 쓰기, 그다음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그다음 전번 모의고사에서 계속 다뤘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학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뭐 잘 썼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출제가 안 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출제될 거라고 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민원 1의 처리제, 그다음 민원 후견인, 물론 민원 조정위원회 모두 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 구분을 해서 그렇지 민원 1의 처리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학습할 때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었던 민원 1의 처리제도 그렇고 민원 후견인도 그렇고 민원 조정위원회도 그게 넓게는 1의 처리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수차례 걸쳐서 모의고사 받고 단문 쓰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었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무난하게 잘 썼을 거라 봅니다. 그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지금 이제 지문에서 보시면 법정 민원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그 뭐 동영상 보는 분들께서는 파일을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파일을 볼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지문을 간단히 써보면요. 자, 문제 1번이 논술 문제인데 내용 생략하고 물음 1이에요. 물음 1은 법정 민원의 개념을 쓰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민원 1회 처리제에 대해서 의의와 절차, 그리고 민원 후견인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가 민원 조정위원회였어요. 그러면 이 지문 파악을 해보니까 목차 몇 개 나오냐면 법정 민원, 그다음 민원 1의 처리제의 의의와 절차, 그다음 민원 후견인, 그다음 민원 조정위원회 네 파트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학습할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일 먼저 할 게 뭐였습니까? 지문 파악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였죠. 지문 파악이 돼야만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요? 목차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정 민원이야 이 내용은 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쨌든 물음 1이기 때문에 20점, 100점 줬죠? 약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1번이 법정 민원의 개념을 쓰라는 얘기인데 이 법정 민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민원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2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 그래서 민원의 종류라고 할 때는요. 일반 민원과 그다음에 고충 민원으로 구분하게 되죠. 크게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만 자, 일반 민원 속에 다시 세분하면 넷으로 구분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문자를 따서 법질건기라고 우린 배웠어요. 그럴 때 자, 법자가 법정 민원이고 질의 민원, 그다음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때 이게 바로 법정 민원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정 민원이 뭐냐? 자, 말을 늘려보세요. 법에 정해진 이 말이에요. 법정이란 말을 늘리면 법에 정해진.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법정 민원이라는 것은 법령 등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자,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각종 뭐 인하 허가, 자, 인가 허가 등에 대한 신청할 민원이고요. 인허가 신청. 두 번째는요, 각종 공적 장부의 등재 또는 등록에 신청하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특정한 사실이라든가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신청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법정 민원이 뭐냐면 한마디로 신청하는 민원이라고 합니다. 신청 민원. 자, 인허가 등의 신청, 공적 장부의 신청, 특정 사실 증명 신청, 한마디로 신청 민원을 우리 법정 민원이라 불러요. 이게 법정 민원의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답안 쓸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당연하게 자, 인허가 등의 신청, 그다음에 공적 장부의 신청, 특정 사실 증명 신청이란 말이 들어가 있었어야겠죠. 자, 그래야 답안을 잘 쓸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민원 일의 처리제인데요. 자, 민원 일의 처리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내용도 배웠고 또 학습도 했고 모의고사 할 때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일의 처리제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를 볼 때 한 번만 와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원을 처리하면 있을 때 행정기관 안에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은 공무원이 하면 민원인이 똑같은 이유로 다시 오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오면 모든 걸 처리해 주겠다는 게 바로 일의 처리제의 내용이었고요. 뭐 개념이나 의의나 같은 말이겠죠.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지금 절차라고 되는데 두 번째가 일의 처리제, 그 이제 시행 방안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시행 절차라고 해도 같은 말로 의미가 됩니다. 총 5개의 절차가 있었거든요. 5개 절차. 이 절차가 바로 일의 처리제의 시행 방안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상담 창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민원 일에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에 있지만 그것 또한 두 번째 시행 방안의 하나였던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민원후견인을 지정 운영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번에 물음 2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게 바로 이제 민원실무심의회였어요. 민원실무심의회. 요 설치 운영하는 게 세 번째 방안. 그다음 네 번째 방안이 지문 네 번째 보이시죠? 여기 민원조정위원회.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이 설치 운영하는 것도 네 번째 방안이고,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가 자, 여기서 민원실무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행정기관장이 최종 결정하죠. 그래서 자, 행정기관장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5가지가 시행 절차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목차 정도는 썼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일단 여기 두 번 지문을 정리한 건데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민원 후견이네요. 민원 후견인의 지정의 운영인데 이건 이제 민원을 도와주는 사람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민원 후견인은요, 행정기관장이 민원 처리 경험 많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그다음 두 번째 이자가 어떤 업무를 할까라는 거잖아요. 어떤 업무냐? 네 가지였거든요. 네 가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민원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제 상담을 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와줍니다. 예컨대 자, 민원실무심의회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한 그 민원인을 도와줘요. 그 이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 서류를 보완할 때가 있어요. 그 보완할 때 그 보완하는 것들을 지원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처리 진행되는 절차, 결과를 안내하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상담 또는 지원 안내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민원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제 금방 보신 것처럼 여기 앞에 이 절차 속에 있던 내용이지만 별도로 따로 빼서 지문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정과 업무라는 건데 상담, 그다음 두 가지의 지원, 그리고 결과 안내, 이 역할을 후견인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거든요. 그럼 요 네 번째 것도 앞서 했다시피 절차 안에 네 번째죠, 요게. 그래서 역시 따로 뺐어요. 그래서 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한 심의사항을 써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의 기구를 쓰라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기구를 쓰라는 얘기니까 물론 지금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보면 좋겠습니다만, 민원 후견인 그러면 일단 이제 하나의 기구예요. 기구인데 이거는 이제 그 문제의 내용이 행정기관 내 설치가 돼야 할 필수 기구입니다. 기구인데 물음 2번에 있겠습니다만 민원실무심의회하고 같이 행정기관 내 설치가 되어 있는 기구라고요. 그럼 여기는 이름 자체가 조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민원조정위원회는요,
한마디로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뭐 이 위원회예요. 심의 조정. 그러면 어떤 사안을 심의할까가 중요하겠죠. 심의 조정 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컨대 이제 뭐 반복 있어 장기 미해결 민원, 그다음 반복 민원과 다수 민원의 해소 방지 대책, 또 이의 신청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세 번째 내용 보니까 거기 이제 자료에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세 번째 것이 이 위원회에서는 말이에요. 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을 심의 조정할 텐데 이것이 모두 7가지나 있단 말이에요. 심의할 사안들이.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심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두 번째는 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돼 있을 테니까 굳이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럴 때는 심의를 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한 번 심의했던 것이 거부됐는데 그 거부됐던 민원이 다시 한번 신청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도 심의를 하지 않죠. 심의를 이제 거부됐던 민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위원회 기구인데 여기는 뭐 이제 위원장 및 위원들의 내용이 나오겠고 그다음 운영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는 1번 문제는요 4개였다고 그랬었어요. 첫 번째 법정 민원이 뭐냐고 할 때 한마디로 신청 민원이었고요. 두 번째 일회 처리자라는 것은 의의는 한 번 오게 하라는 뜻이었고 5개 절차가 있고 세 번째는 민원 후견행 그럴 때는 일단 지정했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다음 민원조정위원회면 한마디로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이 기구이고 심의 사항들을 우리는 암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위원회 운영 또는 인적 구성 등이 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물음 2를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 사안은 이제 학원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능히 다 잘 쓸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 번에 걸쳐 강조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쓰기를 많이 할 때 뭐 단문 쓰기도 있었고, 그다음 단원별도 있었고, 전범위도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 번 썼던 내용이라서 무난하게 잘 썼을 거라 봅니다. 여기 물음 1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로 보자고요. 자, 물음 2는 이것도 역시 이제 민원 실무 심의회의 문제인데요. 민원 심의회인데, 아까 여기 앞서 보세요. 민원 1회 처리제에서 시행 절차에서 보시면 5개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세 번째 있는 게 민원 실무 심의회의 운영도 1회 처리제 절차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시행 절차 안에 있는 걸 다 출제했죠. 지금 민원 후견인, 그다음 민원 조정위원회, 그다음 민원 실무 심의회 이 세 가지를 다 출제한 거예요. 내용을 다 꺼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음 1을 보시면요. 거기 보니까 자, 민원 심사관의 목적과 업무 그리고 민원 실무 심의회의 운영 방식을 써라 이랬잖아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번 우리 썼던 것이기 때문에 잘 썼을 거라 보이고요. 그럼 이제 물음 2로 볼게요. 자, 물음 2 이렇게 보시면 말을 좀 줄여서 민원 실무 심의회 이렇게 쓰라고 뜻이었는데 지문 하나가 더 있죠. 먼저 민원 심사관 있어요. 민원 심사관. 그럼 먼저 민원 심사관 해놓고요. 첫 번째 민원 심사관을 지정하겠죠. 지정한 내용이 나올 테고, 그다음에 그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까 했는데, 업무 그러면 두 가지가 보이십니다. 먼저 독촉장 발부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 다수의 민원에 대한 상황이 점검이 있었죠. 두 가지였어요. 업무라는 거는 이제 민원 처리 상황들을 점검한 결과 어떤 기관들이 경고한 게 있더라. 그럴 때는 이제 독촉장을 발부하는 역할을 하죠. 독촉장 발부. 그리고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이제 처리 상황 등을 분석 점검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물론 기관장 보고하는 역할도 있었죠. 다수의 민원 관련 내용이 있었고요. 두 가지만 정리하시면 되었었어요. 여기는 민원 심사관의 지정과 두 개 업무 정리하면 되었었고요. 그다음 이제 큰 두 번째가 민원 실무 심의회였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처리제 하나의 내용이면서 행정기관에 설치가 돼 있어야 할 필수 기구다. 이랬으면데 첫 번째 설치 목적이 뭐였냐면요. 한마디였어요. 민원 실무 심의회에는 바로 복합 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가 민원 실무 심의회였던 것이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인적 구성이 있었습니다. 인적 구성이란 말은요. 위원장이 누구였었죠? 처리 부서의 장. 위원들은요. 관계부서 실무 책임자였죠.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게
여기서 운영 방식인데 어떻게 운영하니까 운영 방식은 네 가지 있던 것이었죠. 자, 실무자 회의 참석 요구, 합동조사 실시 요청,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그리고 회의 일정 등 사전 통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의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심의 생략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은 자, 복합민원이 맞겠지만 이것은 어떤 큰 비용이 들어요. 공장을 건립한다, 창업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신속한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무심의에서 심의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로 직접 선정해서 심의해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대규모의 경제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이건 신속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회로 직접 선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음 2번의 문제는요, 민원심사관의 문제와 민원실무심의의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결론이 지금 논술 1번의 문제에서 물음 1과 물음 2는 결론이 민원 일의 처리제를 묶어서 낸 문제인데 단 구분해서 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물음 1과 물음 2는요, 학원 수강생이었으면 등이 다 잘 썼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물음 2번 내용까지 봤고요. 그것도 약술로 넘어갑니다. 이제 약술 넘어가 보시면 약술 2번의 문제가 여기 문서관리 파트입니다. 1편의 문서관리 파트인데 문서 시행의 내용이 나오죠. 관인 또는 서명의 표시와 생략 방법 묻고 있는 건데 이것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상됐던 부분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번 썼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쓰는데 거의 무난하게 잘 썼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래서 문서 시행에서는요, 이 약술입니다. 문제 2번 약술형 문서 시행에서 이제 시행 파트에서 문서를 시행하려면 관인을 찍죠. 관인, 날인 등에 대한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럼 문서 시행이니까 목차를 잡자면 당연히 시행이 무엇인가부터 잡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시행 절차는 3단계가 있던 것이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 시행이 뭐였었죠? 문서라는 것은 시행이란 말은요, 내부적으로 성립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관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걸 우리 시행이라고 하죠. 그럼 절차는요, 3단계에 썼죠. 시행문의 작성, 관인, 날인 또는 서명, 그리고 문서의 발신 3단계, 작성, 관인, 발신 3단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바로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이제 시행문을 먼저 만드는 거죠. 자, 시행문을 만들게 되는데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사항과 예외 사항으로.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시행문을 만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롭게 서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제 끝나는 기한문에 관인을 찍는 순간 시행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제 관인을 하면 찍으면 날인 되는 거죠. 관인, 날인. 작성 방식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주요 논점은 바로 세 번째 지문이 나오죠. 세 번째 목차입니다. 이제 관인, 날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명할 것인가의 문제와 네 번째 생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행문에 있어서 관인을 찍는 경우도 있었고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거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 그럴 때 이것은 발신 명의가 누구냐에 따른 차이였다고 그랬어요. 그 결국 자 누구의 명의로 보내느냐에 따른 차이라는 것이죠. 발신 명의 차이다. 그럼 발신 명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일단 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할 경우도 있겠고, 두 번째 행정기관의 명의로도 발신될 수 있고, 이때 행정기관이라는 건 합의제 기관만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가 보조 또는 보좌 기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자, 행정기관장이면 이 장의 의미 속에는 합의제, 독임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인을 찍게 되고요. 그 다음 행정기관의 명의일 때는 당연히 여기도 관인을 찍을 테고, 그러나 보조, 보좌 기관의 명의라면 서명하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 추가해서 이때 행정기관장인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의 가름을 해서 서명할 수도 있었죠.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여기 바로 이제 관인을 찍을 것인가 또는 서명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은 말이에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가 자, 생략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그게 관인의 생략인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서명 생략일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 내용이 경면 내용이 문서일 때 그래요. 경면 문서, 일일 명령, 업무 연락, 통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경면 문서일 때는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럼 이제 첫 번째는 관인 생략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서명 생략도 있는데, 물론 이제 또 위로 구분되는 거 둘로 또 나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략하겠다는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생략 표시를 하고 생략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생략 표시가 없는 경우라는 것은 신문에 관보에 게재하거나 신문에 공고할 때 있죠. 그럴 때는 표시 안 하거든요. 근데 생략 표시를 하고 생략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경우의 문제입니다. 경매문서 내용대인데 그러면 이제 관인 생략이겠죠. 이게 관인 생략, 서명 생략 이럴 때 앞에 보세요. 자, 관인은 여기서 이렇게 관인을 찍죠. 그러니까 결론이 행정기관장이나 행정기관의 명의면 관인 생략 표시한다는 뜻이고 서명자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보조 또는 보조자 기관의 명의일 때는 서명 생략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의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중점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목차상 이건 들어가야겠죠. 개념문과 이 시행문 작성 같은 경우는 전 순서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다가 이제 발신을 지금 제가 뺐지만 원래 시행 절차는 3단계였어요. 시행문 작성, 관인 날인 또는 서명, 문서의 발신 3단계인데 여기서는 관인을 주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쨌든 이 시행 파트를 물었다는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것 또한 여러 번 우리가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답안을 잘 구성했을 거라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 2번 문제였고 3번 문제 넘어가 봅니다. 자, 3번의 질문을 좀 보죠. 자, 문제 3번의 질문은요. 여기서 사실은 일단 우리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2018년도 제6회 시험 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지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그대로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 예상 못했던 불이타라고 볼 수 있던 거죠. 다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힘들 수 있던 그런 문제였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예측이 좀 어려웠던 거예요. 왜? 시기 출제됐기 때문에 6회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온다고는 이상일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는 좀 어려웠던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예상이 안 됐던 그런 문제 불이타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상 회의실입니다. 영상 회의실. 지금 뭐 어쨌든 영상 회의실 문제가 2번 출제했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문만 바뀌어서 나왔던 거예요. 영상 회의실의 운영.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목차를 잡자 그러면 지금 큰 지문 내용이 뭐냐면요. 영상 회의실을 할 수 있는 회의의 유형을 제시했다고 했고 하라고 했고 그다음 운영을 위한 정무청사 관리소장의 조치 역할 이랬거든요.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 일단 영상 회의실 할 수 있는 회의의 유형과 두 번째가 정무청사 관리소장의 조치사항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뭐 영상 회의가 뭐냐? 영상 회의의 의의가 있어야겠죠. 이건 영상으로 뭐 이제 원격지는 그 기관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 원격으로 이렇게 이제 회의한다 그런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해서 어떻냐 다시 회의 유형이 뭐냐 이거죠. 여기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장차관 참석하는 회의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았었죠. 원격지간의 회의도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 되는 사항이었었고. 그다음 큰 세 번째가 이제 정부청사 관리소장이라고 그래요. 관리소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조치 사항이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판사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스템 관리 책임자 운영과 지정, 뭐 보안 대책의 수립, 뭐 회의 운영의 지원 등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이제 사용 신청이었습니다. 사용 신청한다는 것은 영상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 신청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정부청사 이 관리소장한테 신청하는 건데 이거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신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6회 때 나왔던 내용인데 이 지문만 바꿔갖고 내용이 나와다 보니까 6회 때 답안과 이 9회 때 답안이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 문제는 사실은 A를 우리 예측이 좀 어렵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이런 경우 많았긴 했는데 뭐 전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 공부할 수험생들은요 이제 기출 문제도 다 면밀하게 다 숙지를 하고 이제 시험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간단히 경력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 이제 인수인계인데 이거는 좀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출제했던 거예요. 자, 4번의 지문이죠. 4번의 지문이 바로 업무의 인계 인수인데 이번에 지금 문제 그 5개를 이제 보게 되면요. 문제 물음 1과 물음 2는 2편이죠. 민원 범정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제 문제 2번, 약술령 2번, 약술 3번, 약술 4번은 몽땅 1편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편 논술은 민원 법령, 2, 3, 4는 행정 협업 특징 규정인데 문제였었죠. 자, 인계인수의 문제에서요. 첫 번째는 우선 이제 인계인수 돼야겠죠. 자, 인계인수가 돼야 합니다. 어떨 때 인계인수가 될까요?
그 이제 뭐 인사 발령이 났다든가 뭐 조직 개편이 되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인계 인수가 이루어질 테고요. 또 두 번째 거는요, 이제 직무 대리자란 말은요, 원래 인계 인수는 서로 마주보고 해야 돼요. 대면 인계 인수 하라는 얘기인데, 예컨대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원격제에 있어요.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럴 때는 바로 인계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직무 대리자에게 인계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계 인수를 한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대면에서 인계 인수가 돼야 되지만 후임자 미정 등의 사유로 인해서 바로 인계 인수가 어렵다 하면 그 직무 대리자한테 인계 인수한다 그 뜻이죠. 요거를 제가 강의할 때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드리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있는데 말이에요. 요 갑이란 사람이 인계자예요. 을은 인수자가 되는 거죠. 서로 마주봐라, 대면 인계 인수하라는 얘기인데, 요 사이에 병이라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예, 입회자란 사람이죠. 입회자.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 그들의 직근 상급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들이 갑과 을이 기관장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득이 지금 현재 인수자가 미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갑의 이제 직무 대리자가 을로 이해하시면 그자가 직무 대리자예요. 그럼 이 직무 대리자한테 먼저 인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인수자가 왔다면 다시 을, 병 사이에서 인계 인수가 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직무 대리자 인계 인수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해야 되겠는데, 이제 세 번째 목차가 이제 인계 인수를 하려면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는 거죠. 하는 거에서 내용 보시면 일단 이제 어떤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내용 보니까 내용 보세요. 먼저 자, 인계 인수서는요 일단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상에서 작성돼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올까? 첫 번째 1 작성 내용 보시면 크게 네 가지죠. 업무 현황, 그다음 문서 현황, 그다음 주요 물품, 그리고 기타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업무 현황, 물품, 관련 문서 현황, 주요 물품 등에 대한 사항과 기타 사항들을 인계 인수한다.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다음 이제 절차인데, 네 번째 거는요 작성 절차 있었죠. 일단 첫 번째 건 작성 내용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인계 인수서의 그 서식의 내용을 써라 그런 뜻이었어요. 네 개 목차를 요거 연습을 해봤던 것이었었죠. 그다음 이제 작성 절차라는 것은, 작성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면 인계자가 작성하지요. 그다음 인수자와 입회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문제만, 즉 영상회의실의 문제만 예측이 어려워서 불이타라고 보이고 나머지는 다 예측이 됐던 그런 내용들로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답안 구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보는데, 다만 3번 조금 이건 어려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약술 한 문제 정도는 놓쳐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관리론이라는 게 여타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제일 잘 주는 과목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문흥이 무난하게 잘 썼다고 저는 보이고, 아마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마 이 과목이 제일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해서 같이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10회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 항상 똑같은 얘기입니다. 기본 이론의 숙지, 그리고 이제 지문을 내용을 다 숙지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문화를 해야겠죠. 이제 목차를 잡아야 되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시험은 이제 끝났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께서 코로나 때문에 막 공부하시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고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 시험 끝났으니까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겸허히 기다려 보도록 하자고요. 하여튼 그건 고생 많으셨고요. 편하게 쉬시면서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합격하시면 정말 축하드리고, 글쎄 이번에 모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임이 있으면 모임 때 뵀으면 좋겠고요. 모임이 없으면 그냥 인사를 드리겠는데, 축하드리고 만약에 합격 못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내용 같이 봤고요. 10회를 대비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격려를 전하면서 10회 때 다시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